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디즈니, 넷플릭스 등의 미디어 주식 분석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미디어 회사들은 크게 세 가지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블록버스터 영화, 미드 등의 컨텐츠는 전 세계, 심지어 중국에서도 보기 때문에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텐츠의 생산은 높은 고정비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특히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15년간 미디어 시장의 매기 역할을 하며 산업 구조를 많이 흔들어 놓은 넷플릭스의 활약 덕분에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이 부각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많은 미디어 회사들의 주가는 최근 5년간 부진한 모습이고, 심지어 넷플릭스조차도 올해 들어 60% 가까이 빠지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하락을 틈타 미국 현지의 많은 가치 투자자들, 심지어 워렌 버핏이나 세스 클라만 같은 전설적 투자자들도 미디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미디어 산업의 구조와 변천사, 그리고 워너 브라더 디스커버리를 첫 번째 분석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산업에는 크게 세 종류의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왼쪽에 미디어 회사들이 각종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잘 만들어진 명작 영화나 인기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 한 시즌에 상영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 시청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고퀄리티 컨텐츠는 오랜 기간 회사들에게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블 시리즈로 대표되는 각종 히어로물,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시리즈 컨텐츠들이 영화, 드라마, 게임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리즈를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며 일회성의 히트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세계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성공률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영화 외에도 각종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등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프리미어리그 축구나 NBA 농구 같은 스포츠 중계권도 미디어 회사들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업자들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배포하는데요.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영화관을 통해서 상영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화는 DVD로 판매되거나 케이블 TV, 영화 채널 등에서 상영되기도 하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경로로도 소비자들에게 도달하죠. 보통 미디어 회사들은 소비자가 내는 영화 티켓, 케이블 TV나 넷플릭스 구독료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컨텐츠가 상영될 때 나오는 광고 수익 등을 매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은 컨텐츠 생산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대형 미디어 회사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프랜차이즈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는 현재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스타워즈는 루카스 필름이라는 독립회사가 처음부터 만들어 키운 프랜차이즈고 디즈니는 2012년에 이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면서 현재 후속작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기 컨텐츠를 인수하는데 당연히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익률 높은 거래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처음에 한국 로컬에서만 배포되었었다면 먼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다시 해외 국가까지 별도 계약을 통해 배포되는 데까지 1,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서 단번에 전 세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익성 확보가 가능했었죠. 이런 글로벌 배포 네트워크는 중소형 제작사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대기업만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분석 종목 WBD의 긍정 및 부정론자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론자들이 이 종목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분할 상장된 특수 상황의 기회라는 건데요. 워너 브라더스라는 미디어 회사는 원래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우량 배당주 AT&T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초에 이렇게 분할되면서 동시에 디스커버리라는 또 다른 미디어 회사와 합병하면서 상장된 회사입니다. 왕초보 교육 시리즈에서도 등장했던 특수상황 가치 투자의 대가 조엘 글린블렛에 따르면 이렇게 분할 상장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투자 기회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AT&T 주식을 들고 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꾸준한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에게 기존 AT&T 주식에 더불어서 추가로 WBD 주식이 제공된 건데 당연히 배당에만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배당을 주지 않는 WBD 주식을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고배당 주식을 샀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분할되고 약 1년 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매도세가 끝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WBD는 분할 상장된 지 1년도 안 돼서 60%가량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은 약 17% 정도 빠졌으니까 시장보다도 거의 3, 4배 이상 추락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요인 말고도 분할 상장 주식의 펀더멘탈적인 장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새로운 회사를 맡게 된 경영진은 분할이 되고 나서 초반에 각종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식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각종 자산들의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구조조정 비용도 최대한 많이 인식해 두어야지 1, 2년 후에 기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주가 부양 및 성공 보수를 받기에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초기에 이런 비용들로 성적이 나빠져도 본인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고려를 하겠죠. 실제로 워너브라더스도 분할한 지 2개월 만에 3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및 일회성 비용을 인식하면서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분할할 때 막대한 차입금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높은 채무 부담은 부정적 요소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현금만 창출한다면 오히려 사모펀드들이 사용하는 LBO 투자처럼 주주들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조엘 그린블랏의 요지입니다. WBD도 역시나 분할 상장 이후에 60조 원에 가까운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107%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 주주들이 LBO 같은 높은 수익률을 누리려면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올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긍정론자들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회사들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산업의 통폐합 추이 때문인데요. 여기 보이듯 케이블 TV가 널리 보급되던 7, 80년대에는 미국의 50개 이상의 중소 미디어 회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꾸준한 M&A를 통해서 현재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수많은 브랜드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식음료 분야에서 마트에 가보면 수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소수의 대기업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2012년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에는 단 6개의 미디어 기업들이 90%의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너무 힘이 강력해진 거 아니냐는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년에 이 6개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영화 매출이 그 다음 140개의 스튜디오들이 창출하는 영화 매출의 2배나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미국 미디어 시장은 어떨까요? 여기 보이는 6개의 공룡 기업들 중에서 2019년에 디즈니가 팍스를 인수하면서 더욱 강력해졌고 같은 해에 비아콤과 CBS가 합병을 하면서 현재의 파라마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 중인 이 타임워너도 중형 미디어 회사인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면서 몸집이 더욱 거대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이 기사에 등장한 6개의 공룡 기업들이 현재는 더 거대한 4개의 기업들로 통합됐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이 산업 도표로 설명드리면 왼쪽의 미디어 회사들이 더 많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값싸게 제공하며 경쟁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50개가 넘던 기업들이 이제는 단 4개로 축소되었으니 이 왼쪽의 힘이 더욱 강력해진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M&A들이 최근 3년에 모두 진행된 것이고 그 중간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살아남은 4개의 회사들은 더욱 강력해진 힘을 기반으로 앞으로 주주들에게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 긍정론자들의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정론도 이 그림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왼쪽의 힘이 단 4개의 기업으로 통합되면서 강해지는 동안 중간에 있는 미들맨의 힘은 더욱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컨텐츠를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주요 채널이 케이블 TV, 영화관, DVD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지금은 이런 기존 채널들과 더불어서 추가로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이라는 강력한 신규 채널이 생성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TV나 영화관에서만 고퀄리티 영상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되는 모든 컴퓨터, 핸드폰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게임 콘솔 등을 통해서도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먼 미래이지만 5G에 연결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를 누비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채널과 시간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산업 변화의 대표주자는 단연 넷플릭스인데요. 참고로 코드 커팅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기존 케이블 TV 구독을 끊고
인터넷 스트리밍 구독으로 대체한다는 트렌드는 케이블 TV 회사들에게는 치명적이고 미디어 회사들도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불확실성 증가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소비자들은 어떤 경로가 됐던 이 왼쪽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게 TV냐 인터넷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이 미디어 회사들의 힘이 약해졌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업계에서 우려한 것처럼 이 중간 단계를 넷플릭스가 완전히 장악했다면 상대적으로 미들맨의 힘이 강화되면서 왼쪽 미디어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컨텐츠를 싸게 넘겨야 되는 우려가 존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홀루 등의 더 많은 스트리밍 업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꿈꾸던 시나리오는 조금씩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넷플릭스의 주가 부진은 이 회사의 미들맨 장악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시장이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미디어 회사들의 전망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DTC, 즉 최종 고객들에게 미디어 회사가 직접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 생겼다는 건데요. 과거 넷플릭스가 처음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미디어 회사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들에게 영상 컨텐츠를 배포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다는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애초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중개인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 10년간 일어난 아주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바로 초대형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의 확장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디즈니가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그것도 고화질로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배포하려면 수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직원을 뽑아서 운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전 세계에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미 모두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디즈니는 이제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죠. 말 그대로 중간 플레이어들을 완전히 건너뛰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분석 중인 WBD도 HBO Max라는 DTC 스트리밍을 런칭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2020년에 런칭돼서 이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미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론자들의 의견을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방금 설명드린 이 DTC 스트리밍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에 집중하는 단계라서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경영진도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최근 3분기에 광고비를 전년 대비 2배나 투자하고 당장에는 손실폭도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규모만 보더라도 넷플릭스는 현재 이미 약 2억 2천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워너브라더스는 9,500만 명 정도로 아직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작 타이밍이 이렇게 2024년까지도 아직 몇 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미디어 회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중간 스트리밍 옵션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회사들도 컨텐츠 생산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아마존이나 애플도 많지는 않지만 컨텐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쿠팡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한마디로 순수 미디어 회사들만 보면 4개의 큰 회사로 통합된 건 맞지만서도 컨텐츠에 통큰 투자가 가능한 테크 기업들도 진출했다는 건 또 다른 경쟁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단점으로 미디어 회사들의 매출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 직접적인 구독료보다 광고의 매출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 매출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이라서 최근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광고 축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마당에 미디어 회사들도 이런 경기 하락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견해이지만 적어도 투자 타이밍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숫자에 기반한 가치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WBD를 평가할 때의 어려움은 이 회사가 단순히 AT&T에서 분할한 게 아니라 동시에 디스커버리와 합병까지 했고 또 이 신생회사가 탄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재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 회사들의 합병 전 이비다를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업이익 추정에 있어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는데요. 가장 먼저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8-19년도 이익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삼았습니다. 이 경우 이비다는
연 159억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디스커버리의 이익을 보시면 이런 순수 미디어 비즈니스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이익이 감소한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자체 DTC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를 2020년에 런칭하면서 초기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진 이익이 앞으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낮게 유지될 거라는 걸 전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경영진이 예상하는 M&A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한 건데요. 경영진은 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2023년부터는 연 3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최근 3분기 컨콜에서는 이 효과가 연 35억 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존 예상치인 30억 달러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정론자들이 짚어준 대로 향후 1, 2년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광고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파이낸셜 모델에서도 이렇게 2023, 24년에는 현금 흐름이 현재 대비 7, 80% 급감했다고 가정했고 그 회복세도 더뎌서 2027년이 되어서야 현재 수준의 현금 흐름으로 되돌아간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연평균 0에서 1% 정도로 성장이 거의 없다고 반영을 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숫자를 돌려봤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숫자를 돌렸음에도 10년간의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23.6%라는 매우 높은 값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WBD가 저평가되었다는 건데요. 다만 그냥 이 숫자 하나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기는 애매해서 더 추가적인 재무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WBD의 저평가 원인을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 보면 앞서 설명드린 분할 상장의 전형적인 기술적 매도세로 인한 하락인데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하락장도 이런 추이를 더욱 악화시킨 거죠. 두 번째로 WBD는 현재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방어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당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 번째 저평가 이유인 상당히 높은 차입금 부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차입금은 이비다의 약 4.5에서 5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다만 최근 경영진 발표에서는 상당 부분의 차입금이 고정금리로 최근 이자 상승의 영향이 적고 또한 현재 생성되는 현금 흐름만으로도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 보수적인 만기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미디어 기업들이 지난 15년 이상 실제로 생성한 이 ROE나 ROIC 값들을 활용해서 가치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해본 결과를 풋볼 필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였던 최근 2년간의 낮아진 영업이익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 주당의 적정 가치가 13에서 19달러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평균, 거기에 경영진의 비용 시너지까지 모두 반영된다면 적정 가치는 이렇게 24에서 45달러까지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진의 목표가 근거가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 과거 평균 ROE와 ROIC 수준을 적용해보면 그것과 충분히 비슷한 레인지에 있다는 것이 그 현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해보면서 보수적으로 20달러대, 공격적으로는 이 40달러대까지 충분히 적정해 보인다는 판단이 섰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약 10달러대로 보수적인 시나리오인 20달러대까지만 가더라도 100%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구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6개월간의 주가는 9에서 19달러 사이에 움직였는데요. 이 정도로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수많은 가치 투자 펀드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워너브라더스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시작한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에는 주요 ETF들을 분석하면서 이 ETF 현황판을 운영했었고 최근에는 리츠를 포함한 우량 배당주에 집중하면서 부모님 배당 포트가 반영된 배당주 현황판 파일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이번에 시작한 미디어 시리즈, 특히 오늘 본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배당 중심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가치 투자 및 우량 성장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종목별로의 목표 매수, 매도가가 담긴 현황판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매수 매도가는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시장 상황과 회사의 영업 성적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오늘 본 WBD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였던 주당 13달러 아래에서 매수해서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인
27.5달러에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실 건 제가 투자 자문을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판단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목표 매수 매도 가격 파일을 받아보시려면 영상 하단에 티처블 회원 가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미디어 기업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